자, 어제 저녁에는 뭐 했었냐면은, 뭐냐면, 우선은 그 원자 오비탈에서 전자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자 배치하는 것에서 그 다전자 원자, 특히나 그 뭐야, 그거. 전이금속 전자 배치하는 얘기를 마무리했거든요. 저번 주 우리 수업했었는데 뒤에 조금 남은 거 있어서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 오비탈에서 전자 배치하는 건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나중에 혹시나 학교에서 위치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위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학교에서 언급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원자 오비탈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기체하고 있죠. 기체하고 있어서 그 부분 어제 또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기체 중에 왜 PV는 nRT 요거하고 무슨 반응식 같은 거 주고 뭐 그릇에다가 A도 넣고 B도 넣고 막 반응을 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타입의 문제들 있죠. 그래서 기체끼리 반응을 하는데 그 기체의 양론을 PV는 nRT 요런 걸로 이제 뭐냐면은 적용을 해보는 거. 이런 타입의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빵점 방지용이고 중간 난이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틀리면 절대로 3등급 안에 못 들어와요. 알겠죠? 무조건 이런 거는 절대 실수 없이 100% 맞춰야 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드렸던 문제집 있죠? 저번 주에 드렸던 문제집 있잖아요. 그 문제집에 이런 것과 관련된 연습 문제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기체 양론, 이런 반응 양론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제 또 뭘 했었냐면 이런 기체 양론 문제에서 조금 까다로운 거 몇 개 뽑아가지고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의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지금 교내에서 그 박명호 교사가 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그 박명호 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교내 수업에서 또 이쪽 내용이 나왔어요. 알겠죠? 이쪽 내용이 나와서 그 박명호 교사 시험지에 나와 있었던 요런 타입의 문제 중 몇 개를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손으로 예쁘게 풀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해설을 올려뒀거든요. 그 본 사람, 해설 본 사람, 봤죠. 오케이. 그거 풀이 어떻게 하는지 봐요. 알겠어요? 그런 정도의 풀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2개는 나옵니다. 그죠? 그 2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내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해설도 꼭 풀어봐요. 알겠죠? 혹시 그래서 지금 박명호 교사 그거 수업 듣는 사람, 박명호 교사 수업 듣는 사람 한비만 들어요? 심층이요? 네. 심층은 시험에 안 나오지 않아요? 아 근데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비만 박명호 교사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로요? 별로 안 좋아. 한비 그런 취향 좋아하는구나. 그래? 아니 박명호 교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데. 생기셨어요. 그래요? 역시 한비 야, 남자 외모 보는구나. 어? 키도 크세요? 진짜로요? 오. 그래요? 한비. 사실 넣으시고. 그래요? 그래요? 이야. 예전에 애가 100일 잔치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비가 좋아하는 박명호 교사. 어쨌건. 근데 아무도 안 듣고 한비만 들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자, 원자 오비탈은 그래서 어제 수업을 통해서 일단락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 오비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바로바로 그 뭐냐면 백업 하시고요. 자, 오늘 기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레알 게스. 이 PV는 nRT 활용하는 이 부분은 내가 나눠드린 책에 연습 문제 억수로 많다고 했죠? 네. 꼭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레알 게스 가보겠습니다. 자, 저 뒤쪽 교재를 쭉 넘기면 5챕터 레알 게스라고 있을 거예요. 자, 공문 하겠습니다. 자, 보자. 오, 홍영스. 뭐야? 교재 없다고요? 네.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쭉 필기할 거라서. 네? 교재 없어도 상관없어요. 쭉 필기할 거예요. 거는 배신자예요. 자, 왜요? 오지 않았어요.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건우 어제 밤에 왔어요. 맞아요. 네, 거제 밤에 와가지고
이거 수업하는데 건우가 분자량 몰라가지고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분자량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얼마나 답답해? 자기도 분자량 모른다고요? 분자량은 뭐분의 뭐? 어? 봐 모르잖아. 이거 분자량도 모르고 저 알아요. 가슴 파괴 MIT 진짜 어? 아 진짜. 분자량을 모르면 MIT에서 안 받아줘요. 알겠죠? 경과에서 안 맞은. 어? 응. 어. 분자량 뭐예요? 분자량. 뭐를 뭐로 나눠야 돼? 몰분의 질량. 그렇지. 잘했어요. 자기 건우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그래. 그래서 어제 건우 분자량 못 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진짜. 분자량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예. 근데 지금 그래 다녀오세요. 자기가 여기서 지리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요. 빨리 갔다 와요. 자, 갔다 다녀오세요. 자, 보자. 레알 게스. 우리말 번역은 실제 기체. 실제. 이게 아마 이번 시험에서 분명히 이것도 2개는 나와요. 그리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제 기체 들어가기 전에 아이디얼 게스라는 표현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 아이디얼 게스 우리말 번역 이상기체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이상기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특징 매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질량점, 뭐 질점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점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점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규정돼요? 크기가 없어요. 점은 바로 위치는 있는데 크기는 없는 걸 점이라고 정의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말을 하다 보니 좀 이상하네요. 위치가 없다. 아니, 이게 크기가 없다. 크기가 없으면 사실 뭐도 없죠? 위치요. 존재도 없죠. 네. 그럼 존재도 없는데 위치가 있다. 여기서부터 우선 어불성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점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여기 이상기체에 적용을 해서 그 크기도 없는데 심지어 뭐까지 있다? 질량까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더욱 이상한 녀석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다른 말로 이상한 기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미 이 첫 번째부터 이상기체는 실존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크기가 없다고 하면 좀 진짜 아예 없는 거니까 좀 말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물리학 책을 찾으면 어떻게 되어 있기도 하냐면 무시할 정도로 작다 뭐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크기가 없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버리면 좀 부끄러우니까 뒤에다가 이런 단서를 붙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의 첫 번째 성격 자체 크기가 없다. 알겠죠? 두 번째 짜자자잔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없답니다. 자, 여기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뜻이 뭐예요?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은 번역이고요. 그래서 인터랙션, 그래서 뭐를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력. 바로 인력과 청력을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저 인터랙션도 물리학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눠요. 4가지로 나눠서 뭐 강한 뭐 약한 뭐 이 4가지로 나누는데 네. 그건 이제 뭐 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미는 거 아니면 땡기는 거 알겠죠? 2가지예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겠어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겠어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정답! 바로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이것도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 정의 몇 번 썼는데 포텐셜 에너지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죠. 인력이나 아니면 청력 이 벡터를 거리에 대해서. 변위에 대해서 내적한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변위가 막 변할 수도 있으니까 다 끌어모은 거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위치 에너지의 정의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없대요. 이게 0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0 적분하면 뭐겠어요? 0. 알겠죠? 0. 변위도 벡터고.
그래서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때 이 이상기체는 역학적 에너지. 있는 운동이는 요게 뭐로만 구성되겠습니까? 바로 키네틱 에너지만으로 표현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 이상기체의 두 번째 성격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제 1번이건 2번이건 다 없는 얘기만 했거든요. 크기도 없어요. 뭐 상호작용도 없어요. 없는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얘는 없는 거 말고 뭘 할까요? 얘가 하는 거. 이상기체가 하는 거. 충돌. 무슨 충돌? 탄성 탄성 완전 충돌. 그렇죠. 얘는 완전 네. 탄성 충돌을 합니다. 물리 마스터 자, 이 완전 탄성 충돌은 앞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할 때 얘기했었죠? 그 기체가 그렇지. 기체 분자 운동론 할 때 저 얘기했었죠. 운동. 그러면서 왜 RMS 스피드 기억나오? 네. 기억나. 표현 어떻게 됐었죠? 루트 어, n번의 3할인가? 3RT 루트 이런 표현이 있었죠. 네. 이거 증명했었던 거 기억나요? 어떤 그릇에서 특히나 내 수업 시간에 내 그릇에서는 9에서 많은 물리나 화학책에서는 직육면체 그릇을 많이 예로 들거든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직육면체에서 증명을 하건 여기서 증명을 하건 결론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르면 사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기체 분자가 있는데 탱탱탱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그때 이거 증명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서 완전 탄성 충돌 때문에 입사각 반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완전 탄성 충돌을 아주 편하게 정의하면 무슨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탄성 충돌을 아주 편하게 정의하면 뭐예요? 에너지 보존. 그렇지. 바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에너지 보존을 실험적으로 보이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온전히 지켜지는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인데 그거이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네. 건우야? 분자량 뭐예요? 분자량이요? 질량 뭘 쓰고 질량? 오, 박수! 잘했습니다. 네. 네. 분자량을 모르면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분자량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레알게스 한다면서 왜 이상기체 얘기를 했을까요? 이상 기체야말로 이상기체로는 레알가스를 이해했었고 자, 왜 실제 기체 얘기하면서 왜 아이디얼 게스 얘기를 했을까요? 이상 기체. 바로 실제 기체를 규정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상 기체하고 실제 기체는 서로 소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 기체는 크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인력 청력이 나타난다. 에너지 보존 실험적으로 보이기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 기체를 규정해 보기 위해 중요한 성격들을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이상 기체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거고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게 되겠습니다. 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는 서로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만 네. 실험 조건을 묘하게 잡으면 둘이를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진짜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와. 그래서 내가 수능 볼 때는 저게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내가 수능 언제 봤다 그랬죠?
94년에 내가 수능 봤다고 했죠. 그래서 94년도 수능에는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고등 커리큘럼에서 뭐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수능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능에 나온다. 안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까? 매우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기체의 성격을 분석할 때 이거 매우 중요한데, 자세히는 세 가지가 있고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저압입니다. 저압입니다. 압력이 아주 낮으면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PV는 NRT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자, 이때 압력이 낮다를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바로 그릇 부피 요게 아주 크다. 요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상기체가 됐건 실제 기체가 됐건 압력하고 부피는 같은 상관관계에 있어요? 반대 상관관계가 있어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부피가 아주 커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써도 되고 이렇게 말을 써도 되고 뭐냐면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첫 번째 바로 용기 부피가 매우 크면 좋습니다. 분자 간 거리가 아주 멀겠죠? 맞나요? 그럼 분자 간 거리가 아주 멀면 둘 사이에 인력, 청력 역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싫어하는 힘이건 좋아하는 힘이건 가까울 때 강도가 강해지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력, 청력이 아주 작아지니까 여기서도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두 번째 효과를 잘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그릇 부피에 비해 입자의 크기가 정말 무시할 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데이터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 있죠? 분자 하나의 크기. 이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 뭐 이런 거 외워서 시험 써라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문헌을 보거나 데이터를 볼 때 느낌을 좀 가지라고 이런 데이터는 알아두면 편해요. 대략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0.01에서 0.03 리터 퍼 몰 이 정도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자 한 개의 크기는 대략 저 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실제 기체마다 다 다르지만 뭐 요 사이에 보통 들어갑니다. 자, 그거에 비해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22.4리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물론 조건이 붙긴 합니다. 압력이 얼마? 1기압이고 온도는 0도씨고 뭐 그런 말이 그런 게 이제 뭐냐면은 뭐 포함되긴 하지만, 그럼 이 말은 1기압이 아니라 0.5기압, 0.3기압 그리고 될수록 여기에 있는 이 압력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압이나 용기 부피가 더 크다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입자 크기는 이건 변하겠어? 얘는 고정적이겠어요? 얘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자 하나의 크기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저압 조건이 되면 얘는 점점점 커질 거고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에 비해 얘가 진짜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첫 번째 조건을 잘 만족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저압 조건 이거 완전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고온 조건입니다. 고온 조건. 무현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딱 보이잖아요. 그래요? 필기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딱 보이는 왜 필기를 안 해요? 하고 있었어요.
좀 아무것도 머리에서 머리. 좋아요. 야 라이스 바나나 다 먹었어. 그래요. 자, 홍영아 필기하고 있어요? 그래. 홍영아, 건우 필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안 했어.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선 두 번째 고온 조건. 고온 조건. 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그 어떤 함수가 있고 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게 갖고 뭐 x제곱, 뭐 y제곱, 뭐 2xy 뭐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면 사실은 수리적으로 다루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내가 이 어떤 변수가 움직일 때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영향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럴 때 기술적으로 나머지 변수를 어떻게 하죠? 고정하죠. 이런 식의 수리적 테크닉을 뭐라고요?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편미분이라는 게 수학의 고유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편미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수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인류가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변수가 여러 개면 다 움직이면 정신이 없잖아요. 와, 정신 없어. 그러면 하나는 내비두고 하나만 변화시켜 보자. 이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수학에서 이제 편미분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내가 이건 난데없이 이런 얘기 왜 하느냐? 1번은 압력이 변한다, 부피가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뭐하다?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그럼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논의를 할 때는 온도는 일정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온도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높건 낮건 다 어쨌건 온도가 뭐 하는 거예요? 온도가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온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는 뭐가 일정하다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부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사실은 압력이 일정하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수리적으로 처리할 때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해져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수리적으로 좀 편해서 부피 일정하다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온도가 변해도요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변할까요? 아니요. 부피가 일정하다면 그대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고온일 때와 저온일 때의 기체 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고온일 때와 저온일 때의 큰 차이. 바로 속력이죠. 네. 저온일 때는 기체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고온일 때는 뿅 이렇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기체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건 빨리 움직이건 한 그릇 안에는 기체 분자가 불균일하게 존재해요. 모든 그릇에서는 기체가 항상 균일하게 존재해요. 균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네가 천천히 움직이건 빨리 움직이건 그들 사이의 거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부피가 일정하다면 변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분자 간 평균 거리가 그대로라면 인력, 청력 역시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대로라는 얘기겠죠. 인력, 청력도 그대로라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도 거의 그대로라는 얘기죠. 즉 온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등 부피 조건에서는 기체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거의 안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됐죠? 왜? 거리가 그대로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온도를 아주 높이면 이제 두 번째. 그런데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온도가 커지면 무조건 커지는 시스템이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2분의 3 nRT 이런 거 앞에서 언급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오? 막 증명도 하고 했었잖아요. RMS 스피드 막 증명하고 하면서. 여기서 얘하고 얘가 완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그렇다면 온도가 아주 높다라고 하면 바로 그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은 운동 에너지. 누구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왜? 얘는 안 변하니까요. 아시겠어요? 위치는 가만히 있는데 운동 에너지만 계속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온도를 그 정도로 높게 올리면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겠구나. 그러면 이 상황이 누구랑 비슷해져요? 요거랑 비슷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고온 조건에서 이상 기체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수능에는 안 나오는 세 번째는 뭐냐면 봐. 보일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 템퍼러처, 보일 온도. 보일은 그 기체에 관련해서 보일 법칙 할 때 보일 그냥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일 템퍼러처라고 하고 보통 축약에 쓸 때 TB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TB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보일 온도가 되면 진짜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정말 잘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일 온도가 뭐냐? 이건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보일 온도라는 말만 우선 기억해둬요. 알겠죠? 그래서 보일 온도가 되면 희한하게도 매우 이상기체적이 된다.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 물리화학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이런 보일 온도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썼어요? 썼죠? 자, 고다음. 준다. 준다. 지우사. 슥슥슥슥. 지우사. 지우사. 자, 고다음 5.3. 자, 고다음은 영어 표현으로는 compression factor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전문 용어는 하나씩 기억해 둬야 돼요. 요즘 3학년 선배들 수업하면 내용은 알겠는데 영어를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알겠죠? 왜냐면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까 물론 뭐 그것도 선생님 손을 탑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마다 영어로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건 영어로 낸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꼭 영어로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compression factor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좋아요. 압축 인자. 그래서 쓸 때 보통 알파벳 Z 저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냐? 자, 정의가 된 것인데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바로 봐. RTV는 PV, NRT. 짜잔, 이렇게 정의가 된 것입니다. 됐죠? 저겁니다. 민규라? 보고 있죠? 딴 데 갔다 온 거 아니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을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그냥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처음 보는 표현이 나오죠? 요거. 근데 이제 뭐 처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했나 보다. 그죠?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있는데 바로
몰러 볼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부피를 모른다. 뭐 그건 아니고 네, 여기에서 이제 몰러는 1몰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제 1몰의 부피라는 것이고 쓸 때 이제 VM 정의는 부피를 기체 몰수로 나눈 거. 그럼 왜 저런 표현을 쓰느냐? 수학자들은 뭐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수식의 아름다움, 알겠어요? 이걸 또 수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옵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은 어디서, 물론 아름다움의 모습은 여러 가지지만 아름다움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른 거랑 바로 경제적일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것의 뜻이 뭡니까? 경제적인 것? 돈이 된다. 바로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군더더기가 없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걸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는 뭐냐면 뺄 때까지 계속 빼야 돼요. 빼서 이거마저 빼면 의미가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직전까지가 완벽한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하면 더할수록 예뻐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식도 수학자들이 어떻게 나타내려고 합니까? 가장 단순하게, 알겠어요? 가장 대칭적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표현을 쓸 때 수식이 조금 더 neat and tidy해져요. 알겠어요? 조금 더 이렇게 수식이 조금 더 예뻐져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화학자들은 이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도 있고 이런 표기도 있는데 뭐 다른 건 아니다. 자, 어쨌건 이걸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데 이 컴프레션 팩터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이냐 아니면 1이 아니냐. 자, 그럼 눈치챘겠지만 1인 게 누구란 얘기겠습니까? 이상기체란 얘기일 거고요. 1이 아닌 게 누구란 얘기겠습니까? 실제기체.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는 사실 실제기체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기체에 대해서 압력하고 부피 조건, 온도 조건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물리량들을 슉슉슉슉 넣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에서 가깝게 1이 아니냐, 1에서 멀게 1이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랑 성격이 요만큼 다르구나, 저만큼 다르구나 로의 어떤 뭐냐면 판단의 물리량으로서 이 압축인자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인자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정량적이건 정성적이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 자, 지문다잉. 지울게요. 지문다. 으쌰. 누가 불렀어요? 깜짝. 실제 기체로 1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1이란 얘기는 always요. always 상수함수 1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always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연찮게 뭐 1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우연찮게 한 번인 거고 말고 상수함수인 게 이상기체. 그게 아니면 실제기체. 알겠죠? 으이쭈. 자, 첫 번째 1. 좋아요. 그럼 저기 뭐냐면 뭐 질문하는데 막 되게 약간 시니컬했어요? 질문했어요? 저 이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멋져. 좋아요. 좋아요. 뭔가 날카로운 지식인의 느낌이 났습니다. 좋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1. 자, 첫 번째는 뭐냐? 태형거스? 왜 기절하고 그래요? 박태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얘는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그리즐리 베어 같이 생겨가지고. 그럼, 또 자려고 그러죠? 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중차에 대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이 중차에 대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 여러분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 거고 아, 여러분들이 연봉이 높아져야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 세금으로 내가 복지를 누릴 거 아닙니까?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나의 미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한비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벅차오르죠, 막 당위성이 생기고 막, 뭘 하니까요. 선생님 노후 복지. 그래요. 자, 보자. 자, 첫 번째는 등온 조건입니다. 기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압력 변화에 따른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 압력이 바뀔 때 저 컴프레션 팩터도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짜자자잔, Z, 짜자자잔, 압력.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를 보통 표현합니다. 이럴 때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생물학에서 실험군처럼 상수함수인 예를 하나 싹 그려줍니다. 자, 당연히 미기, 리상기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기체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라 한다면 당연히 기체마다 다 다르겠습니까? 기체마다 똑같겠습니까? 실제기체는 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실제기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성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요키. 이래서 시작해. 두 번째 요키. 세 번째 요키. 네 번째 요키. 요 네 군데에 대해서 정성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원점 0,0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상황의 해석 1. 정합 조건.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컴프레션 팩터는 컴프레션 팩터인데 all type, 모든 종류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합니다. 뭐 할 때? 정합 조건. 압력이 작아질 때. 보이세요? 자, 뭔 말이냐면 이상기체는 당연하거니와 파란색 실제기체건 빨간색 실제기체건, 자, 이리 갈수록 저압이에요, 고압이에요? 정합이요. 이리 갈수록 저압이잖아요. 그 저압이 될수록 전부 다 어디로 모입니까? 0,1에 모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실험 데이터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게 뭡니까?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압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였냐고요? 정합 조건. 초합이죠. 그게 뭐냐고요? 의미가 뭐냐고요? 그렇지.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인 거죠. 아까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사실 그건 그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게 아니라 실제 기체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면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하면. 그래서 저런 생각을 만들어 붙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니까 뭐 진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여기가 뭐다? 저압 조건이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자, 여기선 뭘 얘기하는 거냐면 Z 실제 기체의 그 컴프레션 팩터인데 이게 1보다 커지네요. 그것도 엄청나게 고압 조건에서요. 그죠? 엄청나게 고압 조건에서요. 이게 그 숫자를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이 컴프레션 팩터의 그림에서 대략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물론 이것도 뭐 기체마다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전체 그래프에서 요까지가 한 100기압 정도예요. 요 실험 데이터가. 그러면 이쯤은 어딜 얘기하냐면 이게 1000기압이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션 벡터가 대략 1000기압까지의 실험 데이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저기 지구 저기 태양계의 목성이라는 행성 알죠? 목성. 네. 목성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기체요. 누구 기체? 목성은 어떤 기체가 모여 있어요? 실제 기체. 그래요. 실제 있으니까 실제 기체겠죠. 목성은 무슨 기체가 모여 있어요? 황산. 사실 전 우주에는 사실 이 기체밖에 없죠. 수소죠, 수소. 그래서 수소 기체가 모여 있는 게 목성이거든요. 그래서 목성이 그 별이 되려다가 질량이 좀 모자라가지고 별이 못 됐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그래서 목성이 행성치고 됐다 크거든요. 그러면 그 목성에 들러붙어 있는 수소 기체 몇 기야? 네? 목성에 들러붙어 있는 수소 기체 압력이 몇 기야? 200기압입니다. 200기압. 수소 기체가 200기압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목성의 상황은 요 정도 상황인 겁니다. 알겠어요? 요 정도의 물리적 상황이 목성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소 기체 200기압에 어떤 물리적 현상이 벌어질지 느낌 있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전부 다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험 데이터인지라 진짜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 이유는 우리의 물리적 경험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경험해 볼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인지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럴 때 어떤 해석을 하느냐. 생각난 김에 목성 얘기를 잠깐 하면, 수소는 기본적으로 기체잖아요. 네. 그러면 기체니까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부도치요. 부도체죠. 네. 이런 기체가 전기가 잘 통해요? 아니요. 기체가 전기 잘 통하면 큰일 나죠. 네. 왜냐면 여기 기체 있잖아요. 네. 그럼 전기 잘 통하면 막 갑자기 여기서 전기 비지직 나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럼 기체는 기본적으로 부도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얘가 목성에 가면 얘가 몇 기압으로 있다고요? 200기압으로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기체 상태면 분자 간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이것도 다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기체 상태면 분자 간 거리가,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뒤에 나올 거예요. 대략 수 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여기서 하면 이걸로 이제 질소 기체, 산소 기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어떤 기체 분자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 들어오는 기체 분자가 내가 받아들인 기체 분자로부터 1나노미터에서 2나노미터 정도 떨어진 다음 기체 분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나노미터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큰 길이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자 하나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1피코미터. 분자 하나의 크기는 대략 1옹스트롬이거든요. 1옹스트롬이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분자 하나 크기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거리는 요 사이가 분자로 채웠을 때 대략 분자 10개에서 20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략 분자 수십 개 정도 거리에 떨어지고 또 다른 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일기압 조건의 기체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가 전도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전도가 됐건 전기 전도가 됐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200기압이잖아요. 네. 200기압이면 수소 기체가 분자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가까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200기압으로 짓눌러 놨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속이 됩니다. 와. 그래서 목성은 수소가 금속 상태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열전도와 전기전도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 기체고 부도체지만 목성에 있는 수소는 전기전도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금속이라는 게 자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금속의 정의는 자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자유전자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금속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 온도가 올라갈 때 전기전도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금속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비금속은 전도도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전기전도도가 커지는 게 비금속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금속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은 온도가 올라갈 때 전기전도도가 커지는데 비금속은 작아집니다. 이 말은 목성에 있는 수소는 전기전도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체 아니에요? 금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체를 다른 말로 금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요? 네, 물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갖는 걸 도체라고 하고요. 도체를 공학적으로 메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을 도체, 부도체라고 하고요. 부도체의 성격을 갖는 공학적 물질을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체의 성격을 갖는 공학적 물건을 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냥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성 안에 들어가면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목성 안으로 들어가면 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목성 안으로 들어가면 천둥 번개가 계속 칩니다. 목성 안에는 계속 천둥 번개가 보짝보짝 전기가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 들어가고 있으면 죽습니다.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그런 정도가 요 정도의 물리적 환경인데 지금은 여기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이상 기체에 비해서 압축이 어려운 조건인 겁니다. 네. 자,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압축이라는 말은 부피를 늘리는 거예요,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부피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기체는 기본적으로 압축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돼요. 압축이 잘 되죠. 그래서 피스톤 같은 데다가 기체를 넣고 발로 푹 밟으면 기체가 푹푹 꺼지잖아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압축이 좀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다, 아이디얼 가스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하건 말건 항상 값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만약에 2배가 커졌다. 그럼 부피도 당연히 2배만큼 줄어들어야 곱했을 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는 1보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면요. 압력을 2배로 늘렸는데 부피가 2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5배 정도밖에 안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야 두 개를 곱했을 때 기준되는 1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실험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이제 밟았으니까 푹 들어가야지. 근데 밟았는데 뗀뗀하게 돼가지고 이게 푹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런 실험 조건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압축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밟았는데 왜 안 줄어들까? 이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분자간 청력이 더 무쇠한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밀어제끼는 힘이 강하니까 밟아도 부피가 잘 안 줄어드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번 상황에서는 기체 분자의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크다? 청력이 더 크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2번의 상황이라면 3번. 자, 3번은 뭐냐? 실제 기체인데
컴프레션 팩터가 되려 1보다 작아졌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수리적으로 봤을 때 큰 것과 작은 것은 개념적으로 반대인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 그러면 이 상황은 뭐다? 분자간 인력이 우세. 인력이 더 우세한갑다 라고 그냥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죠. 그래서 저 3번의 상황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할 때 인력이 더 크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이게 1이 되었습니다. 네. 그게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찮게 1이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됐으니까 이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상기체는 상수함수인 게 이상기체 알겠죠? 얘는 1보다 작은 값도 나타나고 1보다 큰 값도 나타나는데 연소함수니까 중간값 정리해서 1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1이 된 거지 그렇다고 지금 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선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이 경우는 인력과 청력이 비슷하다.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할까요? 비슷하다. 이 경우는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인력이 더 우세하고 이거는 청력이 더 우세한 거니까 1이 됐다고 하면 인력하고 청력하고 같나 보다 이런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두 번째 2 그렇다고 이상기체야? 아니요. 이상기체는 아니다. 아닙니다. 왜죠? always 1이 돼야 되는데 저건 저 순간만 1이 돼요. 네, 저 그래프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약간 다른 의미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완전 다른 성충돌을 아니요. 자, 이상기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 밑에다 쓰면 되는데 이게 이상기체는 인력 얼마죠? 0이죠. 청력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인력과 청력이 합쳐진 합력 얼마죠? 0이요. 0이죠. 이상기체는 0, 0, 0 다 0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인력 0이에요? 아니요. 청력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아닌 값을 갖는다고요. 근데 우연찮게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합력이 뭐가 된 거예요? 0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기체는 0, 0, 0 이게 이상기체인데 얘는 0 아니에요. 0 아닌데 우연찮게 같아지면서 합력만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상기체라고 하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의 첫 번째 조건 등온 조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썼죠? 자, 이제 요 그림 지운다. 아이 깜짝이야. 제트는 그러면 오로지 그냥 인력이랑 청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등온 조건에서. 그러면 온도가 변하는 조건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거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요. 자, 썼습니까? 지운다.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지운다. 지우자. 슥슥슥슥. 자, 그러면 두 번째 2. 자, 첫 번째는 무슨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등온 조건. 등온이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정이 변수가 돼야죠. 변해야 되겠네요. 네. 무슨 말이겠어요? 온도를 변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변수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변수도 변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변수는 고정해줘야 되겠어요? 고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체 종류에 따라가 아니라 동일 기체. 알겠죠? 기체마다가 아니라 기체의 종류는 고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하필 니기의 실험 데이터가 아니냐면 N2. 자, 질소기체는 우리 주변에 흔하죠. 네. 그래서 쟤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실험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질소기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역시나처럼 압력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야요. 자, 이때 역시나 기준이 되는 이상기체 하나 그려놓고 질소라는 동일한 기체에서 온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뽀르뽀르뽀르뽀 짜잔 이렇게 됩니다. 600도씨 정도가 되면 저렇게 되고요. 짜잔 이렇게 되면 한 마이너스 100도씨 정도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선 이 그림에서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600, 무엇을 대표하기 위해서 600을 들었겠어요? 이게 600이면 601도는 안 돼요? 599도는 안 돼요? 왜 하필 600이에요?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600의 뜻은 그냥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고온 조건.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 100도씨 역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저온 조건. 그러면 우선 이 그래프에서 우선 확 와닿는 거 첫 번째 1. 바로 고온일수록 Z 실제 빼기 ZID의 편차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요. 작아진다.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온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적으로 잘 행동해 주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저 그래프에서 우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버르버르버르바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 얘 온도가 몇 도냐면 25도씨예요. 25도씨예요. 25도씨에서 패턴이 이렇게 돼요. 25도씨가 뭘까요? 상온. 이거는 차갑고 이건 뜨겁고 25도씨는 뭐예요? 네, 뭐 룸템퍼러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룸템퍼러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5도씨가 바로 질소기체의 보일 온도입니다. 보일 온도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40도쯤 되거든요. 뭐 37, 8도, 40도 요 정도 되는데 뭐 25도나 뭐 40도나 큰 차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경험하는 거로는 정말 다른 온도지만 절대 온도 체계로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25도가 보일 온도 원저리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보일 온도? 저게 뭐지? 봅시다. 자, 알겠습니다. 쓸게요. 으쌰. 그래서 자,
작년 그 39기 AP 수업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AP 수업 맞는 교사가 고민아 교사일 거예요. 그 양반이 이걸 몰라요. 몰라가지고 내가 되게 애먹은 적이 있었는데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민아 교사가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학생들한테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이 지금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이상기체에 대한 수리적으로 얘를 이상기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어요.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1이죠. 맞나요? 맞아요? 야,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1이 중요한 건 상수함수라는 거죠. 상수함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수학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질 거냐면 뭐가 되겠어요? 0. 아시겠습니까? 0, 0, 0.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분이라는 테크닉은 실용적으로 뭘 얻기 위함이에요? 변화량. 미분 접선의 기울기. 바로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이 말은 이상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1은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0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어떤 실제 기체가 저압 조건에서 dZdP가 0에 가깝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기체적이겠어요? 실제 기체적이겠어요? 더욱 이상기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소함수는 중각값 정리를 따라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얘들 보시면 나타나는 컴프레션 팩터가 매우 비함수적이에요. 함수들이 되게 예뻐요. 함수들은 예쁘장하잖아요. 이렇게 막 툭 튀는 점도 없고 딱 보면 다 연속이고 막 미분 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연속 함수인데 아주 잘 정의된 함수들이면 미분을 해도 연속 함수겠죠. 그러면 쟤네들은 뭐냐면 원래도 연속 함수인데 미분한 애들도 연속 함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저온 조건이잖아요. 저온 조건에서 자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그런데 빨간 애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이 원점 근처에서 이 원점 근처가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가 되는 조건이라고 했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백기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1, 2기압 조건에서는 사실 우리가 사는 1, 2기압 조건에서는 컴프레션 팩터 1보다 크다 작다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애도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애도 있으니까 이게 저온일 때는 이렇게 되고 고온일 때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를 점점점 올리면 컴프레션 팩터가 이런 상태에서
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애도 지나겠어. 접선의 길이가 0이다가 접선의 길이가 양수인 것도 있으니까 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인 애도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기체지만 더더욱 이상기체적이 되겠지. 어떤 조건에서? 저압 조건에서. 그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 보일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도 중간값 정리를 따르겠지만 그것의 1차 도함수도 중간값 정리를 따를 거다 라는 아이디어로 도입한 온도가 보일 온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일 온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마다 같은 온도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르겠어요? 역시나 기체마다 다 다른 뭐가 된다?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보일 온도 조건이 되면 특별히 고온이 아니어도 저온 조건에서는 매우 이상기체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물론 온도 전반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압력 전반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누가 제일 이상기체적입니까? 고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압력 전체에서 보면 고온 조건이 더 이상기체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저압 조건만 특정해 보면 이 노란색이 1에 더 가깝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의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한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